청취자 윤은주님께서요. 이 세 분의 토크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 책하고 거리가 먼데 귀로 듣는 토크감 영양가 만점이에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영양가와 유머, 지성과 통찰력, 하여간 좋은 건 다 있습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씨,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태현의 프리웨이가 자랑하는 막강한 코너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청취자분들이 뽑아주신 최고 인기 코너로서. 잠깐만요. 어찌됐든이란 걸 왜 붙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상이라는 게, 연말 되면 다들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상이라고. 자, 가장,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코너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많은 수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날카로운 서평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가이자 작품입니다. 바로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어셔가의 몰락입니다. 사실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이라고 할 때 단편이라는 단어는 쓸 필요가 없는 게 에드가 앨런 포는 단편만 썼기 때문에. 단편이죠. 네. 그죠?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어셔가의 몰락인데, 자, 이 작품을 읽어보기 전에 현대의 영미문학의 최고 선구자자, 혹은 단편 소설의 유일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에드가 앨런 포라는 작가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 작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에드가 앨런 포 검은 고양이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작가 소개를 길게 하기보다는 석줄로 딱. 네, 말씀하신 대로 영미문학의 개척자, 그리고 현대인의 불안함을 처음으로 소설적으로 묘사한 사람. 그러니까 현대인이 아닌데 현대인의 불안을 묘사했어요. 대단한 작가 아닙니까 이거 정말? 그리고, 아니 이 작가 때문에 현대인이 불안해진 게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의 소설보다 그의 인생이 더 소설 같은 사람. 그렇죠. 그렇죠. 잊고 있던 또 에드가 앨런 포의 일생이 또 떠오르는군요. 네, 불운한 어머니 아버지도 일찍 여의었고 아내도 일찍. 중간 과정에 아내를 잃고서 특히 사촌 동생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네네. 13살 때인가 결혼했죠? 사촌 동생이 13살이요. 사촌 동생. 네. 에드가 앨런 포는 27 정도 됐을 때. 네. 흔히들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게 조언이 그렇죠. 일종의 풍속이었으니까. 너무 사랑은 분명해서 이 와이프를 잃고서 굉장히 그런 어떤 슬픔과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에 좀 투영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정말 보석 같은 작품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불행했던 삶을 살다 갔죠. 그렇죠. 작품에 보면 이렇게 우울한 몽상, 그 단편집 모음집의 어떤 제목이기도 하죠. 우울과 몽상이라는 그 우울함과 몽상이 가득 차 있고 또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오는 듯한 그 환상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자, 이런 에드가 앨런 포 영미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되는 그 유일한 작가. 다른 작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갑자기 해밍웨이하고 피제랄드 아저씨한테 되게 미안하네요. 그때 이제 아까처럼 어찌됐든 단 한 명의 작가를 골라야 된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에드가 앨런 포. 자, 그 작품 중에서 어셔가의 몰락, 이시아 씨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죠. 주인공이 친구인 로데릭 어셔의 대저택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네, 화자가 이제 등장하죠. 네네. 근데 처음에 이 대저택에 대한 묘사가 거의 한 2-3페이지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우울해요. 그렇죠. 어떻게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우울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 기괴한 모습과 거미줄과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냥 흔히 우리가 잿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잿빛의 그런 그 화면이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모습. 네. 그런데 여기 사는 어셔는 역시 그 저택을 닮은 사람이라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고요. 결국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한탄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의 누이인 마들렌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셔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스쳐가요 뒤로. 그러니까 약간 뭐지? 느낌이 좀 안 좋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누이가 만성 지각 불감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요. 만성 지각 불감증. 네, 뭔가 이렇게 좀 느낌도 못 감각이 없는 거죠. 네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가끔씩 또 전신 경직증에 빠져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셔와 저택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다 이제 마들렌이 결국 죽어요. 죽고 나서 이게 나중에 가문의 묘에 장사를 지낸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일단 이 관에 넣고서 이거를 지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예전에 지하 감옥으로 쓰였을 법한 그런 곳에 갖다 놓고 그리고 한 7, 8일이 지났는데
폭풍과 몰아치던 밤에 이게 너무 좀 우울한 그런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어셔가 이 주인공의 방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그 흥분하고 좀 불안해하니까 진정시킨다고요. 주인공이 책을 읽어주거든요. 네. 광기의 회합이란 책을 읽어줘요. 하필이면 책도. 네. 근데 또 이 광기의 회합 중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현실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짝이 깨어지고 하는데 저쪽에서 찌직 하면서 문짝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어디선가 뭐 소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하니까 어디서 비명 소리가 깍 하고 들리고 뭔가 이게 뭐지? 이게 진짜인가? 자기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셔를 보니까 내가 들은 걸 얘도 들었나? 하고 어셔를 보니까 어셔가 막 벌벌 떨면서 내가 누이를 장사 지냈어. 누이가 바로 문 앞에 서 있어. 막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문을 탁 여니까 그 앞에 그 장사 지냈던 누이가 서 있는 겁니다. 스포일러 아닙니까? 저희 원래 잠깐만. 잠깐만. 네. 나는 설마 그 대목을 얘기할 줄 몰랐어요. 거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약 200여 년 전에 나온 거라서 이거를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은 어차피 안 읽으신 분이라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읽을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과감히 얘기해버린다.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그 누이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약간 피도 묻히고 허약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어셔의 몸 위에 엎어지면서 어셔도 그것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집을 빠져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이 늪 사이로 가라앉고 있었다. 무너지고 있는, 네. 가라앉고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작가님이 처음에 이거 줄거리를 몰랐나 봐요. 그래서 딱 보내왔을 때 제가 이소연 작가님이라고 해서 에드가 앨런 포가 몰랐다. 그렇지. 그러면 저분은 그냥 작가님 말고 이소연 작가 같은 경우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제가 현대판 좀비물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좀비 맞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좀비가 아니라요. 이 주인공 어셔가 생매장을 한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네. 저기요. 다 합시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온 거. 아니, 길지도 않은데 그냥 낭독해드리죠,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묻는데, 이 누이가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자기가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들린 어셔, 여동생이죠. 네. 이제 로더릭 어셔가 이제 그 오빠고. 묻어버리는데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그 여동생이 진짜로 막 꽝꽝꽝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그 못을 뜯고서 나오는데 그러다가 기력이 소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죽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정말로 현대의 여러 추리소설이라든지 또는 공포문학이라든지 혹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정말로 많은 영향을 줬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정말 익숙한 이미지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전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 전형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후에 전형적이 된 그 전형을 창조한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이죠. 네. 이 에드가 앨런 포가. 그리고 그 뒤에 이걸 이제 그 묘사를 이제 가져간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그렇죠. 묘사가 되는 건데. 자, 이쯤에서 조금 궁금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두 분은 이런 저택에서 굉장히 우울한 친구가 잠깐 좀 만나러 와달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어차피 고민거리가 아닌 게 제 친구 중엔 저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모르죠. 그거. 앞으로. 일단 저택에 가보긴 할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거기서 이제 너티브도 찍고 가보긴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뱀파이어? 이런 말 있잖아요. 에너지 빨아먹는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막 그 길을 다 빨아가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저희끼리는 다크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다스베이더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두 가지 종류잖아요. 하나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너무 우울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비관적인 이야기하고 안 되나 봐 나는. 그치. 난 오늘 날씨 왜 이러니? 어제도 말이야. 정말. 왜 S전자는 맨날 떨어지는 거야, 나만 사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두 번은 가볼 수 있어도 이게 계속 이제
여기 어셔가 요구하는 것처럼 몇 주 같이 있어달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방문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와 벌써 날짜까지 박으시고. 하루 이틀이면은 택배 아저씨 아닙니까? 아니 하루 이틀. 박사 씨는 네. 택배 아저씨가 하루 이틀씩이나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잠깐 왔다 갔다. 아침에 오셨던 택배 아저씨 저녁에 또 오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역시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좀 있어줘야겠다 이 친구 옆에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나는 그냥 웬만하면 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뱀파이어는 저도 무척 싫어하지만 제 별명이 친구 없는 자들의 친구거든요. 네. 제 친구들 중에서 어쩐지 성녀 이미지가 있어요. 머리 뒤에 약간 후광도 있으신 것 같고. 예, 성녀라기보다 부처님 쪽 같은. 그렇군요. 보살님. 약간 보살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결말까지 보는 건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예. 그렇죠. 사실 이 중간쯤에 이제 서서히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그럼요. 야, 내 급한 일에서 가야 될 것 같아. 저기 다른 동네에 친구 없는 자가 나를 불러. 약간 이러면서. 집에 가서 택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셔가의 몰락에서의 어떤 화자, 이 로더릭 어셔의 이제 친구의 캐릭터는 그 이후에도 보면요, 뭐 피제랄드의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의 그 어떤 그 이제 화자의 역할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어떤 서사의 어떤 원형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네. 아주 생생한 증언자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 네. 이것들이 어떤 창조되는 또 소설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그래서 실제로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처럼 뒷팽의 친구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건 조수 비슷한. 네, 그게 셜록 홈즈와 왓슨의 관계까지 간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고 보면 현대문학은 에드가 앨런 포에게 정말로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오늘은 어셔가의 몰락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1939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죠. 현대인들의 어떤 이 강박 그리고 불안 심리 우울에 대한 어떤 교과서 같은 작품이다. 아니 어떻게 19세기 초중반에 나온 책이 현대인들을 묘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2년에 읽어보는 에드가 앨런 포의 어셔가의 몰락 어떻게 읽으셨는지. 아니 실제로 근데 뭐 현대의 뭐 불안과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이 당시이기 때문에 또 느낄 수 있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성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네. 멸치를 묻고 이런 문화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어떤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네. 이제 고딕풍의 어떤 그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에드가 앨런 포는 우울한 것에 대한 단어는 갖다 붙이면 다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영어 사전에 한 과장을 좀 더하면 한 10분의 1 정도는 에드가 앨런 포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드가 앨런 포의 인생을 보면 이런 대저택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며칠 묵고 할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평생을 가난에 시달렸고 네. 또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은 에드가 앨런 포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에드가 앨런 포의 내면? 내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설이라는 건 그냥 외부적인 갈등, 누가 뭐 싸웠고 이겼고 사랑했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사건 중심의 어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성 자체가 어떤 인간의 내면, 그 내면에서 공포와 불안이 갈등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전 오히려 요게 내면을 좀 처음으로 그 집중한 것이 아닌가. 외면보다는 내면을 처음으로 집중한 소설이기 때문에 심리소설. 네, 근대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셔가의 몰락이라고 했을 때 이 어셔가를 상징하는 이 책에도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어셔가의 어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어셔가의 집안이기도 하지만 그 큰 저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저택이 갖는 어떤 의미를 이해를 해보면 책을 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이 저택이라는 곳이 그 원래 저택도 되게 음울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하 감옥 이 있다는 것이 또 대단히 좀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우울한 집에 지하까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그냥 지하 감옥으로 쓰였던 곳이고 지금은 어쨌든 창고로 쓰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감옥이었기 때문에 구리로 다 말라져 있고 거기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심리를 이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한테는 무의식? 약간 이런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어셔의 그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하는데 여동생인가요? 매들린 어셔. 네. 그 누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여동생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는데 정확히는 쌍둥이로 나와요. 쌍둥이. 아니,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냥 가정이라고 또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누이라고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이 에드가 알런 포가 저작권이 풀려가지고요. 출판사마다 다 내는. 네. 근데 이 둘도 사실 쌍둥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삶에서의 어떤 두 가지 면모를 좀 보여주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인공인 그 주인공인 오빠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를테면 병에 시달리고 있고,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곧 이제 난 끝날 것이다. 내가 끝나면 이제 어셔가도 끝이 난다. 라고 하는. 손이 끊기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동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뭐 병은 약간 다르지만 병을 앓고 있고 곧 죽을 거고, 이제 같이 소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하에 그 죽었다고 오해가 돼서 지하에서 이제 관에 목까지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 연약한 정말 시한부 인생인 여성이 깨어나서 못 박힌 관을 뚫고 그 지하 감옥 같은 그곳을 여드레 동안 기어서 올라오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철문이 굉장히 이제 강한 철문이 엄청난 소리가 나는 철문이 있잖아요. 그 철문을 열고 나오거든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삶의 의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어마어마한 삶의 의지를 사실은 생매장한 것은 이 남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내면과 이 저택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집이 바로 우리 내면의 외피라면, 그릇이라면 그 안에서 이제 갈등하는 어떤 심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겉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쨌든 간에 뭐 낡아서 곧 무너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택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고 약간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이 원초적인 삶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뭐 겉으로는 어떻게 드러내든 간에 다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약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그 비슷한데 거기서 조금 좀 다르게 보자면 그 무의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밑에 그 지하 감옥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셔는 항상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공포에 시달리는데 누이가 정말로 그 죽음을 당하니까 그 공포를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부러 그 밑에 무의식에 감춰놓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난 괜찮아라고 이렇게 저 밑에 숨겨놓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뚫고 올라오는. 뚫고 와가지고 그렇죠. 자신을 그 잠식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안 씨의 그 묘사도 참 납득이 가고 박사 씨의 그 해석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작가인 에드가 알런 포의 어떤 내면 상태라고 한다라면 본인이 이제 깨닫고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심하게 오고 이미 생의 어떤 의지는 다 꺾인 상태이고 그런데 그 깊숙한 내면 어딘가에선 곧 죽을 거야 하는 것을 잊고 싶어서 술을 마시지만 그것이 이제 맨정신이 될 때마다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한 측면도 있을 거고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이게 숨겨졌다는 게 참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욕망이 또 한 곳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어셔가의 몰락의 작가의 그 심리를 담아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다. 전 이럴 때마다 좀 놀랍니다. 이렇게 희낙낙거리고 놀다가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딱 해내는 걸 보면 이래서 DJ구나 싶어요. 뭐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불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더릭 어셔가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위험 자체는 전혀 거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죽을 거다, 약간 위험하다. 이거는 전혀 거리끼지 않는데 그 절대적 결과인 두려움 말고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자기를 완전히 잠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실은 위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위험이 올까봐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위험은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이 두려움 자체가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하고 연결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자체가 벌써 문제인 거죠. 우리는 사실 아직 네. 도착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미리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한 공포로 신경쇠약에 걸리고 하는 것들인데 바로 그것을 네. 아주 예민하게 잡아내고 있다. 그 줄거리 듣다 보니까 또 여러 편의 어떤 영화들도 떠올랐어요. 기생충의 그 지하실 씬, 뭐 킬빌에서 우마 서머니 관을 뚫고 나오는 장면 다 에드가 앨런 포에서 영감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할 정도로 네. 현대 문화에 미친 영향이 정말 대단한 작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북구북구 오늘 에드가 앨런 포의 어셔가의 몰락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이 왜 이토록 많은 칭송과 또 에드가 앨런 포의 그 대표작이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얘기랑 그냥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저는 현대인의 불안을 묘사했다? 근데 그 불안이라는 것이 내면에 있는 불안, 외부적인 갈등이 아닌 현대인의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안을 묘사했다. 거기서 이제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게 프로이트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이트가 1900년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소설이 나중에 뭐 심지어 도스토옙스키한테도 영향을 줘가지고 그 강박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 보들레르 하면 굉장히 옛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보들레르도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의 이제 상징주의 시라고 하는 소위 생볼리즘이라고 하는 그 시의 어떤 대표적인 시인이잖아요. 네. 사실 에드거 앨런 포가 처음에 죽고 나서도 그렇게 미국에서 평가를 못 받았는데 보들레르에 의해서 프랑스에 알려지면서 보들레르가 이 에드거 앨런 포를 거의 전작을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수출돼가지고 미국에서 뜬 그런 그 경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뒤에 뭐 내명 불안 뭐 이런 것들에 천착한 그런 작가들한테 영향을 엄청 줬고요. 그러니까 서사의 시대에서 소위 이제 사소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제 그 사소설의 한 갈래죠. 그러니까 심리 소설, 그러니까 소설, 근대와 이제 현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소설의 하나의 장르가 되는 부분을 홀로 완전히 개척을 해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불안과 그 공포를 다루는데 정말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분위기가 사실은 우리가 불안 공포를 다뤘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되게 근데 사실 그런 작가 한두 명이겠어요. 다 불안하고 다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제 일기장만 봐도 늘 그렇죠. 아니 우리 또 사실은 뭐 그렇죠. 없지 않잖아요. 늘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분위기를 정말 너무나 탁월하게 이를테면 재현을 해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문학적 수사들로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검은 고양이 지난번에 하셨다고 저 없었습니다. 검은 고양이 할 때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참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소설만 보더라도 내용만 보면 사실은 어떤 신문에 단신 기사로 나갈 만한 그런 정도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설 하나로, 그 짧은 소설 하나로 사람들이 검은 고양이에게 대한 엄청난 공포들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어떤 이를테면 공포나 불안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검은 고양이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요. 그거는 검은 고양이가 정의를 실현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나 악당이고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이제 잘못을 응징
상징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드거 알런 포가 너무나 묘사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자한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 화자가 악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검은 고양이가 정의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고양이는 재수가 없다. 검은 고양이는 무섭다. 이런 결론에 간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네. 진짜 문학적인 힘인 것 같아요. 검은 고양이가 사실은 정의의 사도인데. 그럼요. 검은 고양이가 진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데, 네, 다들 악당에 몰입을 해서, 네, 악당의 감정이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사실 이제 에드거 알런 포의 가장 뛰어난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울함, 뭐 환상 이런 것들을 이제 재현해내는데, 글로써 재현해내는데, 그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현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도 소설을 읽다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어두움과 이렇게 그 발견하게 되거나 부딪히게 되고 결국 그러면서 점점 그 소설 속의 어떤 피해자 쪽으로 이제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정의에 의해서 이제 무너져 내릴 때 사실은 어셔가의 저택이 무너져 내릴 때 저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동질감 같은 걸 이제 느끼게 되면서 이 문학이 가진 어떤 힘을 발휘하는. 네.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어셔가의 몰락의 주인공도 우리가 감정이입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연약한 그 여자가 네. 그 지하 감옥을 뚫고 관을 뚫고 살아 돌아왔다. 이 얘기도 되게 믿어지지가 않고 또 이 뭐 이를테면 자기가 그 폭풍 치는 밤에 낭독을 하는데 그 낭독하는 소설 내용 따라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이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야, 그 진짜 수많은 공포 영화에서 써먹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작가가 쓰는 대로 다 된다 뭐 이런 그럼요. 거. 네. 게다가 개그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 설득이 돼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맞아요. 무너져 내렸어야만 해. 막 그럼요. 이렇게 저희가 돼요. 다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어셔가의 몰락 원제가 The Fall of the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음. 그래서 어셔가의 몰락이고 어셔 집 자체도 몰락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역시 정말 말을 잘하면, 글을 잘 쓰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구나. 약간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네. 네, 정말 글 잘 쓰는 작가는 과연 무엇인가를 바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더 오래 살아서 에드거 알런 포의 이 어셔가의 몰락을 읽었으면 시약을 찢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천재가 한 명 더 있구나 하면서. 근데 원래 시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번안도 굉장히 전 잘 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 풍경을 묘사하거나 저택을 묘사할 때 이게 읽다 보면 라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문장이 그 정말 시를 읽듯이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사실 그래서 원본으로도 사실 하나 사서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해석은 안 되고 읽는 리듬만 이렇게 봤었는데 그 리듬이 정말 훌륭해요. 네. 소설가이자 이제 시인이기도 했던 작가의 어떤 그 필력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네, 됩니다. 이 소설 안에서도 그 시가 나오는데 이 시가 딱 정말 이 작품의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시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작품 또한 굉장히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는 면이 있고요. 네. 자, 시간이 1시간에도 모자랍니다. 책은 짧은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한 줄 추천사 짧게 부탁드립니다. 추천이라는 게 이제 책을 읽어보시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네. 혹시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시면 그러면 읽어보십시오. 네. 절대로 그 집엔 들어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죠. 바로 그런 그렇죠. 천재적인데요. 추천사. 근데 왜 전 읽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박사 씨의 한 줄 추천사는? 네, 이 소설이 짧습니다. 짧은 시간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고 싶다면 아주 가성비가 높은 작품입니다. 네. 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해드리면 우리 이제 날씨 좋으니까 어디 놀러 가잖아요. KTX나 SRT 타실 때 기차에 두꺼운 책까지 타시는 분인데 100% 못 읽습니다. 네, 에드거 알런 포의 단편집 하나 들고 타시면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북구북구 에드거 알런 포의 어셔가의 몰락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엔 라우라 에스키벨, 소위 이제 라틴의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Freeway.